노동운동이 뭔지도 몰랐고 내가 노동자로서의 계급의식이 전혀 없던 사람이 지금 1663일을 장기 투쟁을 하는 그런 투쟁사업장의 지부장으로 이렇게 현재 지금의 모습으로 오기까지 저는 이 노동자 계급으로 가장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운동의 경험에 전혀 없이 그냥 생계를 유지하고 나의 직업이 현장에서 그저 불합리한 회사에 대한 그런 분노로 이렇게 시작해서 지금 장기투쟁사업장의 지부장으로 오기까지 아주 평범했던 사람도 모든 사람이 그저 남의 일로만 바라봤던 이런 투쟁이라는, 그리고 팔뚝질을 하면서 노동가요를 불러야 하는 그런 것들을 아주 외면하고 조금은 관심은 있지만 저 일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도 이렇게 이 자리에 앉게 되었다는 가정을 좀 짤막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보면은 노동조합 조직된 조직에서 계신 분들이 거의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 희망버스 이후에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사회적 연대에 대해서 장기투쟁 사업장의 노동자로, 그런 조합원으로 느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 그렇게 짤막하게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능교육에 98년 10월에 입사했습니다. 되게 어려 보이는데 굉장히 오래전이죠. 사실 학습지 회사가 뭔지도 몰랐고요. 그냥 학습지 선생님이라는, 뒤에 붙은 선생님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냥 회사에 입사해서 일하는 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보다 건가 보다라고 아주 단순한 의미로 그럼 다른 때 내가 일했던 다른 현장보다 일하는 것보다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순수성과 그런 투명함으로 그냥 그렇게 접근을 쉽게 했습니다. 저보다 3개월 먼저 들어간 후배가 3개월 차에 거의 재능교육의 매니아가 돼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한테 재능교육에 입사를 적극 권유했습니다. 제가 많은 매체 통해서 이러저러한 얘기를 할 때 나왔는데, 제가 원래는 이런 쪽 전혀 아니고 나름대로 아트 분야에 종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원래 사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쪽으로 사실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니고요. 제가 원래 추구하고 해보고자 싶은 사진이, 그 예전에 보면 종군 기자들이 전쟁터에서 그 순간 사진으로 인해서 전체 그 전쟁이 얼마만큼 사람들에게 절망을 안겨주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게 되는지 그 한 장의 사진으로 보여주는 그 종군 기자 출신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사진 작가들이 있는데, 저도 그 사람들처럼 그런 현장에서 이런 보도 다큐멘터리 사진이 찍고 싶었던 사람이라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런 쪽으로 유명하신 분들이 로버트 카파나 유진 스미스라는 그런 작가들이 있어요. 원래 종군 기자 출신인데요. 그런 분들이 그 아주 세상에 남겨놓은 굉장히 전쟁의 현장에서 그 순간의 찰나의 사진으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전쟁의 본질에 대해서 알려주신 그런 종군 기자들이 있는데, 그런 작품들을 보면서 사실 꿈을 꿨었을 20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진을 시작했는데, 이 가장 천박한 대한민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사진계에 입문을 하기 위해서도 이 학연, 지연, 그리고 이 여성들에 대한 굉장한 터부심,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 쪽이요, 군대 못지않은 기관, 그리고 선후배의 이 서열, 이런 게 굉장히 세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연도 없었고 지연도 없었고, 더구나 그들이 봤을 때 너무도 작고 왜소한 여성이에요. 모든 것들로 사진계에서 누구나 흔히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조건들을 가지고 참 이를 악물고 지금 싸움을 하면서 도끼만 가지고 했듯이 그렇게 상업사진, 돈을 벌려면 기본적으로 상업사진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예전에는 사진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집안에 최소한 전셋돈 하나는 날려야지만 사진 좀 찍었다 할 정도로
지금 우리 여기 크롬 동지가 막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데요. 그렇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너무 청운의 꿈을 품고 그리고 그런 사진을 찍어보겠다고 그렇게 시작했는데 쩐이 없더라고요. 첫 번째 장비를 좀 마련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있는 집 딸이 아니기 때문에 좀 제가 좀 자립적으로 좀 돈을 벌어서 장비를 가지고 난 저런 천하 상업사진 그만 찍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사실 가까운 광고 그 상업사진 스튜디오가 있는 저희가 충무로에서 한 4년 가까이 일하다가 도저히 그 앞에 있었던 그 열악한 조건을 넘어서지 못하고 때려치고 그렇게 살짝 쉬고 있는데 아까 후배가 말하는 적극적으로 저한테 이 학습지 회사에 입사를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이유가 두 가지 있었어요. 자기가 일한 만큼 영업 성과수당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만 하면 실적을 쌓으며 일반 직장인보다 많이 벌 거라고 이 3개월치밖에 안 되는 신입교사인 우리 후배가 그렇게 저를 꼬드겼고요. 두 번째는 시간도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거의 재택근무가 가능한 초반에 신입교사 시절에 한 6개월 이상만 넘어가면 자기가 원하는 시간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그리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을 모두 충분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을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도 나중에 보니까 3개월 정도만 회사에서 이렇게 주입시켜준 대로 학습지 교사가 얼마나 훨씬 재택근무며 그리고 영업성과에 따라서 고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걸 아주 3개월 정도까지는 정말 스펀지처럼 받아들입니다. 정말 여기에서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굉장한 고수익을 올리는 사교육의 학습지 교사가 될 것 같은 그런 무지개 꿈을 갖게 하거든요. 이때 그 친구가 가장 재능교육으로부터 일반적으로 받은 교육의 효과가 가장 극대화됐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저는 또 반의 반만 믿어도 1, 2년 일을 하면 그냥 여기에 뼈를 묻지 않아도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그냥 카메라 장비 한 세트 정도 살 정도의 돈만 모아서 나가면 되지. 사실 이렇게 가볍게 재능교육에 입사를 했고요. 그렇게 생각했던 게 저는 학습지 회사에 저보다 3개월 먼저 들어와서 3개월 만에 저를 적극적으로 입사 권고했던 그 후배와는 달리 입사하는 첫 달부터 뭐 이런 개떡 같은 회사가 다 있어 이렇게 느꼈습니다. 첫 달에 저한테 교실을 인계해준 선배 앞에서 나간 교사가 저한테 교실을 넘겨주고 자기는 다른 좋은 교실을 바꿨다는 걸 저는 첫 달에 알았고요. 그리고 저한테 자기가 하던 교실을 넘겨주면서 어머니 그만두시겠다고 의사 표현하신 거 한 달만 더 유지해 보시고 그래도 그만두겠다고 하시면 그때 새 선생님한테 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정말 한 달도 안 가르쳐 본 회원이 저한테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전 선생님한테 밝혔었는데 한 달 더 해보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한 달 더 유지했습니다. 그러면서 3명의 회원이 그만뒀습니다. 근데 제가 새로 가입한 회원은 1명이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학습지 회사가 처음부터 입사해서 재능교육이 저한테 가르치는 교육은 비록 사교육이지만 학교의 전체 모두 획일적으로 40-50명을 앉혀놓고 아이의 능력에 상관없이 획일적인 집체 교육을 가리키는 거에 반해서 재능교육의 학습 시스템은 단계별로 아이들 능력에 따라서 그렇게 스스로 할 수 있는 학습 시스템이라는 아주 너무도 훌륭한 그런 교육 시스템을 그렇게 우리 회원들한테 그렇게 다가가면 아이들도 뒤처졌던 아이들 그리고 조금은 더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아이들이 훨씬 더 앞줄에 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첫 달에 3명의 회원이 관두고 1명의 회원이 늘어났으면 수학적으로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죠. 계산이 되시나요? 마이너스 2예요. 그만둔 회원은 마이너스 3이고
새로 가입한 회원은 플러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거든요. 저희는 학습지 교사들은 매달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들어가고 나온 교사의 플러스 마이너스 실적에 따라서 그날 마감을 합니다. 말일날. 마감을 해서 플러스 실적이면 그거에 따른 성과 수당이 조금 더 주어져서 한 달 수수료가 나오고요. 마이너스 실적이면 거기에 페널티가 주어져서 삭감된 수수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임금이 그렇게 적용이 됩니다. 첫 달에 저희가 들어가면서 입사하면서 계약서를 쓸 때는 그냥 계약서를 쓴다고 생각하지 이게 위탁계약서인지 근로계약서인지 그리고 이 계약서를 쓰면 내가 노동자가 되는지 개인사업자가 되는지 대부분의 사람들 모릅니다. 제가 입사할 때 98년에 그런 위탁사업계약서에 의해 위장된 개인사업자란 특수고용 노동자가 분류되어 있을 때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단지 사교육 학습지 교사로 그렇게 재능교육의 훌륭한 학습 시스템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남다가 1, 2년 만에 돈 좀 챙겨서 그만둬야지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첫 달부터 이 모든 꿈이 깨지면서 이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이너스 2의 실적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제 옆에 있는 선배 교사, 우리 팀의 팀장, 그리고 전체 지국의 지국장까지 마지막 마감하는 날 마이너스 2라는 마감서를 냈는데 저를 12시까지 앉혀놓고 안 보내는 거예요. 그들이 저한테 요구한 게 뭐냐면 신입교사가 첫 달부터 마감 서류를 마이너스 2라는 숫자를 써서 낼 수 없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최소한 제로 아니면 플러스 1, 2는 해야 되는 게 관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말도 안 되잖아요. 저는 이미 계산이 마이너스 2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제로로 만들던가 플러스 1, 2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나보고 어쩌라고요. 3명이 관두고 1명밖에 가입을 못 시켰는데 무슨 말인지 저는 납득이 안 됐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내가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지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렇게 부정영업에 그리고 매달 마감 서류를 쓸 때마다 실제 나한테 지워진 숫자가 아니라 팀장들에 의해서 지국장들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바뀌어지는 마감 서류를 써냈던 나의 선배 교사들은 내가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상황 자체가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결론은 얘가 도대체 학습지 교사를 뭘로 알고 온 거야? 학습지 회사의 어떤 형태의 영업적인 무엇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영업이 우선이라는 걸 모르고 온 거야? 이런 눈빛이었습니다. 제가 12시까지 끝까지 버티고 앉아 있었습니다. 절대로 난 못한다. 지금 오늘 나한테 이번 달에 남겨진 마지막 결산은 마이너스 2다. 그날부터 찍혔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 다음 달부터 나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그게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지국의 교사들과 많은 대화를 하면서 참 울며 겨자 먹기로 그리고 나보다 재능교육 이런 학습지에서 들어가면 지국장이 현장에 일하는 일반 선생님보다 10살 이상이 어린 지국장들도 굉장히 많아요. 워낙 이렇게 나이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20대 초중반부터 40대 후반까지도 이렇게 굉장히 나이 계층이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또 놀랬던 거는 40대 후반의 일반 저와 같은 동료 교사가 지국장 10년이 어린 지국장 앞에서 뒷짐을 지고 머리를 숙이고 지국장 책상 앞에서 실적이 모자르다는 이유고 치도곤을 당하는데도 이 훨씬 10살이라는 나이가 많은 저희 동료 교사가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또 한 번 느껴서 이놈의 개떡 같은 회사는 나이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돼먹은 회사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요. 사실 그러면서 내가 이 회사에서 1년 이상은 못 버티겠다. 1년이라는 기간을 정해놓은 건 뭐냐면 내가 아무리 이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내가 1년짜리 계약을 한 이상 최대한 이거는
나한테 엄마들이 회비를 내면서 이 선생님한테 아이를 맡겼던 회원들에 대한, 그리고 회원 학부모에 대한 나에 대한 책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최소한 이 아이들은 내가 맡은 이상 1년은 책임있게 봐줘야겠다. 그래서 내가 1년의 계약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는 참고 한번 일해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10월 말일이 99년 10월 말일이 재계약하는 때였는데 다행히 10월 달부터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10월 달부터 재능교육 내에 이상한 움직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선 정규직 노동자들이 10월 달에 그동안 휴먼 노조로 있던 조직을 되살려서 회사를 상대로 맞짱을 뜨는 파업을 조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정규직 노동자들이, 재능교육에는 정규직과 이 특수고용 노동자 교사들이 있는데, 정규직 노동자들은 현장의 교사들을 관리하는 지국에 있는 지국장, 그리고 본사 직원들, 그리고 그 지국 내에 보면 이 전산 시스템 실적 관리 이런 것들을 모두 전산 업무 해주는 업무 보조 사원들이 있는데, 이 어린 보조 사원들이 정규직입니다. 그래서 이 정규직 노조가 조직화되면서 파업의 움직임이 있고, 99년 10월 말일날 결국은 다 던지고 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을 나가요. 파업을 나가고 11월 내내 이 정규직 노동자들을 지지하고 연대하기 위해서 재능교육의 학습지 교사들이 한 달 내내 연대를 합니다. 지금 회화동 본사가 있는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이 지금처럼 그렇게 다 부분적으로 이렇게 막 공원에 돼 있거나 벤치 이렇게 형성이 안 돼 있고, 옛날에는 크게 원형 스탠드 공원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은 2,000명 가까이가 들어가서 집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모습으로 된 게 저희 재능교육 교사노조가 만들어지면서 그곳을 집회 시위 현장으로 쓰면서 시에서 저렇게 바꾸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저희가 그렇게 시작하면서 학습지 교사들이 한 달 동안 연대를 하면서 이제 의식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정규직 노동자는 500명밖에 조직화돼서 500명이 저렇게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는데, 우리 그때 학습지 교사, 재능교육 교사들이 6,500명이 넘었어요. 그들보다 10배 이상이 가까운 조직력을 갖고 있는 우리가 왜 저들처럼 한번 세게 한번 우리도 파업이라는 걸 하면 회사가 금방 손댈 거야, 이렇게 순진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한 달 만에 조직을 해서 99년 11월 말일날 파업을 나갑니다. 노동조합도 조직하지 않은 상태여서 일단 파업을 나가서 2주만 수업을 전체에 학습지 선생님 수천 명이 안 나가면 회사가 깜짝 놀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었습니다. 회사가 참 버텼습니다. 수십만의 회원을 향해서 수천 명의 학습지 교사가 수업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서울 수도권으로 집중적으로 조직이 돼서 연인원 3,000명 가까이가 됐고, 서울 수도권에 한 달 만에 조직한 대우가 2,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때 6,500여 명의 교사일 때 연인원, 그러니까 50% 가까이가 한 달 만에 조직이 돼서 파업을 나온 거예요. 전국 조직, 제주도까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3,800명까지 조직화돼서 노동조합을 힘있게 기세있게 회사를 상대로 맞짱을 떴던 데도 있던 조직이었습니다. 그렇게 33일간을 지금 도곡동 사옥에, 재능교육 사옥이 있는데, 그 사옥의 5층에 강당을 점거하고 저희가 33일간 12월 달 내내 그 추운 찬바닥에서 단전된 곳에서 12월 한 달 내내 파업을 했습니다. 정규직 노조와 함께,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함께 재능교육을 상대로 싸웠습니다. 근데 정규직 노동자들이 단지 저희한테 요구했던 거, 자기네들의 힘을 줄 수 있는 지지와 연대만을 요구했던 거예요. 갑자기 수천 명이 조직해서 이 비정규직 노동자 학습지 교사들이 나오니까 사태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판이 너무 커져버린 거죠. 결국은 저희를 파업으로 나오게끔 견인을 했던 정규직 노동자들이 자기들만 12월 15일인가 16일에 회사로부터 정규직 노동자가 자기네들만의 잠정합의안을 갖고 자기네들끼리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를 해서 저희 도곡동 사옥에 우리를 버려두고
정규직 노동자들이 12월 중순에 복귀를 합니다. 복귀를 한 그 현장의 정규직 노동자들이 그 다음부터 복귀를 한 걸로 끝나지 않은 게 아니라 현장에 결국은 파업 현장에 남아있는 교사들을 상대로 회사가 해야 할 회유와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 계속 그렇게 오래 버티다가는 잘린다. 그리고 절대로 노동조합 인정하지 않고 회사 손들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는 정규직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이 노동조합을 인정받으려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이러면서 회유 협박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재능교육 내 이제 노노 갈등이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저는 지금도 꿈꿨던 게 그때 정규직 노조와 저희 교사 노조가 손을 잡고 비정규직과 정규직 노동자가 하나의 일사일노조로 만들었다고 한다면 정말 이 운동사에 큰 획을 그을 만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었나. 근데 결국은 자본보다도 훨씬 의식이 떨어지는 우리 노동자 계급은 그렇게 해내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노동조합을 시작했고 그곳에서 단지 1년밖에 안 되는 신입교사가 그동안 혼자만 애태우고 그리고 혼자만 재능교육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불합리한 제도를 왜 선배교사는 바꿔내지 못했을까 이런 불만을 쌓았고 그래 나는 1년짜리 계약 끝나고 나면 그만둘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저를 지금까지 묶어두는 큰 사건 바로 99년에 파업을 했고 그렇게 노동조합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그렇게 누구에 밀려서도 아니고 누구의 강요에 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 하지 않았네. 그 노래 아주 가슴 절절히 와닿습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고요. 그때 사실 뭐 중앙의 간부였던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운동을 해봤던 그런 선수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지금도 자부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십 년간 활동을 했다고 떠드는 사람들 그리고 학생운동을 했다고 하면서 나서면서 떠드는 사람들 아주 저는 그 중에 훌륭한 선배들 계시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저는 별로 그렇게 존경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가장 존경하고 믿는 사람은 지금도 현장에서 저희들과 함께 이렇게 굴복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게 싸우는 노동자들을 믿고 그들만 존경할 뿐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1998년 10월에 입사를 해서 2007년 11월 달에 감히 다 망가진 노조 조직률을 가지고 가장 힘든 때에 재능교육을 상대로 단체협약, 잘못 체결된 단체협약 중에 임금이 삭감됐습니다. 임금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그 중에 있는 임금협약 안에 흔히 말하는 임금제도 저희들한테는 수수료라고 불리우는 수수료 제도가 대폭적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회사가 2006년에 갱신 체결을 해야 될 임단협을 1년 가까이 지연하고 안을 내놓지 하고 해태를 하다가 1년 만에 재능교육 교사노조인 재능교육 지부에 임금 안을 회사의 일방적인 안을 던집니다. 그 안이 바로 지금의 싸움의 원인이 됐던 임금 삭감된 제도였습니다. 적게는 20-30만 원, 많게는 제 바로 지국에 있던 바로 옆에 있는 선배교사가 13년 된 선배교사인데 바로 전달과 똑같이 일을 했는데 100만 원이 삭감되는 제도였습니다. 다른 건 다 차치하고서라도 어떻게 노동조합이 있으면서 현장에 대부분의 교사가 임금이 삭감되는 제도에 도장을 찍을 수 있었는지 사실 그게 너무 분노스러웠습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고 그리고 아무런 계산도 없이 그저 우리의 이런 불합리하고 회사를 상대로 하는 이런 것들 단지 노동조합 만드는 게 너무도 좋았고 꿈같이 이루어졌던 그 노동조합이 10년도 안 돼서 이렇게까지 왔나 너무 분노스러웠습니다. 그래서 99년에 그때 노동조합을 만들었던 때를 생각하면서 사실 제가 지금 지부장으로 있는 건 이 잘못 체결된 임단협에 사실 가장 분노하고 가장 목소리를 키웠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손가락 찍기에서 목소리를 가장 높이고 가장 분노하는 네가 지부장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사실 마지 못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명박이 당선된 이틀 뒤에 감히 세상이 바뀐 줄도 모르고 2007년 12월 21일부터 지부장으로 당선된 지 한 달 만에 감히 이렇게 재능교육과 맞짱 뜨는 3,800명의 조직을 갖고도 힘들었던 재능교육 자본가의 힘든 싸움을 노동조합의 조직률, 조합원 조직률이 채 100명이 남지 않은 상태에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오래 올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오래올 싸움이었다고 하면 감히 상상을 못했을 거고 혼자서 요즘 생각합니다. 만약에 차후에 또 이런 싸움이 있을 때 내가 단지 지부장이 아니어서라도 그냥 일반적인 평조합원이라도 이렇게 싸움에 나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 인터뷰한 분들이나 동지들한테 얘기한 건 사실 이 자리에 있는 동안 1663일 동안 한 번도 이 싸움을 시작한 걸 후회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싸움이 힘들어서 심신이 피폐해지고 주위에 마지 믿어야 할 그리고 서로가 눈물을 닦아줘야 할 사람들끼리 너무 감정적으로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사실 그렇게 많은 부분을 잃기도 했지만 제가 30여 년 동안 몰랐던 더 넓게는 40여 년 가까이 내가 이런 대한민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걸 저는 이 1663일의 투쟁으로 저 스스로 많은 것을 훈련되고 많이 컸다고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는데 단 후회가 되는 건 어느 시기에 우리가 좀 더 결의 있는 투쟁을 했으면 회사로보다 훨씬 빨리 항복을 받아낼 수 있지 않았을까? 어느 시기에 좀 더 연대하는 조직들과 훨씬 더 큰 싸움을 만들어내는데 더 거기에 집중을 했더라고 하면 우리 특고의 문제 그리고 단사를 향한 재능교육 자본가의 이 싸움이 훨씬 더 힘이 있게 더 빨리 끝낼 수 있었지 않을까 이런 사실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분들한테 얘기는 하지만 이 싸움에 1663일에 얼마간의 더 숫자가 보태질지 모르지만 절대로 동지들 앞에 계신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스스로도 결의를 세뇌할 수밖에 없는 건 절대 싸움을 이기지 않고는 절대로 그만둘 수 없다. 이런 생각을 밤이면 밤마다 합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오고 있고요. 특히 아까 이제 이렇게 저희의 싸움의 과정은 대부분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사실 1663일이라는 시간이 보여줬듯 많은 투쟁의 방식으로 그리고 많은 연대 동지들과 함께 하루도 쉼없이 작은 실천, 큰 실천 그리고 전국의 모든 연대 동지들한테 요청하는 그런 실천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것들을 우리가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동지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장기투쟁 사업장 주체들이 사실 지향해야 하지만 할 수밖에 없는 흔히 고강도 투쟁, 선도투라고 말하는 그런 스스로 주체들을 학대하는 자학적인 투쟁 사실 그것들은 정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가 1000일이 넘어서 제가 작년 3월 24일 날 21일간 단식 투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 제가 단식을 함으로써 회사에 압박을 줄 수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투쟁하는 장기 투쟁하는 주체들이 이런 투쟁을 고민하는 건 우리 투쟁이 잊혀지지 않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오랜 투쟁 시간으로 인해서 우리의 투쟁의 현재의 모습들이 여러분들로부터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시선을 끌고 여러분들이 우리 투쟁하는 곳에 와주기를 바라면서 그런 자학적인 투쟁을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지향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항상 국면이 바뀌지 않는 그런 시기가 올 때마다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작년 초에 어쩔 수 없이 대부분이 여성 조합원들이고 여성 간부들인 그 조합원들을 데리고 집단 삭발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1000일이 넘게 거리 농성을 하면서 자신할 수 없는 건강 상태를 가지고 단식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아직도 투쟁하고 있다는 걸 연대 동지들에게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본은 노동자들이 50일을 굶든 100일을 굶든 걔네들은 전혀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택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버려두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는데, 제가 이야기 시작한 거는 요즘에 희망버스 이후에 많은 사회적 연대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적 연대를 통해서 함께 와주시는 이런 어떻게 됐든 그 노동의 의제를 가지고 정리해고라는 문제, 그리고 비정규직이라는 문제를 인식하고 철저하게 이 법은 사람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겠지만 이게 차별이 시정이 돼야 됐든, 아니면 이 법이 완전하게 철폐를 받아든, 아니면 이 철폐를 시키는데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구조적인 모순으로 인식을 하든 단계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텐데요. 어떻게 됐든 저는 사회적 연대로 가볍게 또는 단순하게 또는 투쟁하는 주체들을 향한 어떤 내가 이것이라도 같이 한다면 힘이 될 거야 라고 그렇게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저희는 조금은 그 마음으로 시작했든 저희가 이 가장 자본주의 사회에서 풀기 힘든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 철폐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 힘을 갖고 저희들을 견인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고 지쳐서 3년, 5년, 7년, 8년 되는 투쟁 동안 결국은 자본이 시간을 밀려서, 그리고 저 독종들은 어떻게 됐든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끝까지 자본의 발목을 잡을 거야 라는 생각에 그냥 기만적인 어떤 베풀기식으로 당근 하나 던져주는 걸로 그 승부하고 기하고 가치 있는 투쟁이 마무리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저는 사회적 연대의 힘으로 모이신 분들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희망버스로 인해서 그 흐름에 의해서 국회에서 나왔던 그런 권고안, 지금 그 권고안으로 합의를 해서 지금 한진의 정리해고자들이 현재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그때 다시 어영노조를 깨고 지금 민주노조로 다시 들어서 한진 지회의 모습이 과연 복수노조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함께 고민하고 이것들을 함께 풀어가야 할 역할도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기에서 특히 희망버스 위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이루어진 평택공장 앞에서 희망텐트, 그 다음에 이 대한문의 그런 사회적 연대라는 이름으로 각기 다양한 계층의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던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너무도 힘들고 풀어내기 힘든 노동의제를 가지고 함께 투쟁하는 주체들과 함께 있는 여러분들은, 저는 그 싸움 속에서 여기에서 남대문 경찰서 경비과장 최성령하고 맞짱을 뜨고 싸우든, 남대문 사하고 싸우든, 그리고 저 광화문 앞에 가서 피켓을 하나 들고 있는 것조차만으로 힘들었던 그 투쟁하는 주체들과 함께 싸워서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가장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국가의 폭력을 넘어설 수 있는,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지금은 조직된 노동자가 아니고 조직된 노동자들에게 지지하고 연대해주는 그런 하나의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시민으로 있을지라도, 저는 그분들도 자신 개인들도 노동자이고 어차피 1%가 아닌 99%라고 하면, 저는 투쟁하는 주체들을 단지 연대하고 지지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과 함께 이 투쟁의 현장에서 단련되고 훈련되고, 이런 저는 더 나아가서는 의식, 노동자 계급 의식으로 좀 고양이 되면서 정말 2012년 민주노총이 말하는 총파업이 아닌, 뻥파업이 아닌 8, 9월 총파업, 또는 정기국회 시작은 됐지만 저는 대선 때 정말 정리해고 철폐가 되고 비정규직 철폐가 되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 사회에 엎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싸움에 나설 수 있는 저들에게 그런 위협을 줄 수 있는 2012년에 한번 이 대한민국 사회를 흔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세력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적 연대라는 이름으로 함께하는 분들이 모두 제가 당당하게 그리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부를 수 있는 동지라 불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